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누구나 나이만 먹는 게 아닌 하루하루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사람, 어른이 되는지 그 해답을 찾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인생 9단 양순자 저자의 어른 공부라는 책을 통해 그 해답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남을 돕는 일에는 계산하지 말고 누군가 넘어지면 빨리 일으켜줘야 한다는 신조로 누군가가 SOS를 치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열혈 상담자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녀를 인터뷰하러 간 기자들도 인터뷰는 뒷전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며 명쾌한 상담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저자는 30년간 조금은 특별한 곳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드릴 어른 공부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 채널을 오랫동안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님이 강력 추천해주셔서 그 계기로 읽어보았는데요. 참 따뜻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문체가 대화체로 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더라고요. 때론 울컥하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저자의 진심 어린 글들에 푹 빠져 한 번에 다 읽었던 책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그녀의 이야기를 엿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젠가 군부대에 강의하러 가려고 홍천터미널에서 정훈장교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어떤 이등병이 헤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 배속을 받아 입소하러 가는 듯한데 챙겨야 할 뭔가를 놓친 모양이야. 강의가 다 끝나고도 그 이등병이 오래오래 내 눈에 어른그렸어. 그놈아는 제대로 시간 맞춰서 들어갔을까? 돌아오는 길에 인제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거기도 군인들이 줄지어 있더라고. 인제터미널에서 만난 군인들은 하나같이 의젓하고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어. 병장들이었거든.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믿음직스러워. 나는 군인을 보면 반사적으로 계급장을 봐. 이등병이 힘이 없어 보이면 가슴이 찡해. 짝대기 한 줄만큼 약해 보이는 거지. 인생에도 계급장이 있어. 죽을 나이가 다 된 어른인데도 홍천터미널에서 헤매고 있는 이등병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예전에 어느 서점에서 강의를 할 때였어. 강의 말미에 작가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 맨 앞에 앉은 60대 남자분이 손을 높이 들더니 거침없이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은 인생 9단인데 인생의 고통을 단칼에 날려버릴 특효 처방은 없습니까? 그런 약은 없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 특자 붙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 횡재에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홍천터미널에서 헤매는 이등병밖에 못 돼. 인생 공부는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는 발자취의 연속이야. 삐뚤어지게 걸으면 발자국이 삐뚤어지게 박히지. 바르게 걸으면
바르게 박히고 초봄에 콩을 뿌려놓고 감자 캐러 가는 사람은 없을 거야. 자기 발자국은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 나는 30여 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를 상담했어. 사형수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말해줄 수가 없어.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하루하루 집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누가 감히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것은 불행이요, 절망이야. 그들에겐 내일이 없기 때문이지.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어. 나는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 속에서 시들어가는 사형수들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수도 없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그들과 이별하면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깨달았지. 한마디로 그들을 통해 어른이 된 거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 그렇다고 뭐 대단한 진리나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야. 다만 남들보다 좀 더 진한 인생을 산 선배로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라도 비춰주고 싶은 마음인 거지. 어른이 되는 공부라는 건 특별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야. 마냥 이등병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어. 상병, 병장으로 진급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계급에 어울리게 처신해야 돼. 병장이 이등병처럼 굴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 이 책으로 인생 계급장이 한 단계, 두 단계씩 성장한다면 나로서는 정말 보람차고 기쁜 일이야. 따뜻한 말 한마디,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킨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먹고 살아. 부모가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격이 만들어지지.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인격적으로 풍요롭고 포용력을 배우지만 폭력적이고 신경질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게 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6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있어. 그이는 자기 딸이 너무 짜증을 잘 내고 말을 밉게 해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 뭐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고 불고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낸대. 그러면서 어떻게 바른말 습관을 가르치면 좋겠냐고 나한테 조언을 구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이가 짜증내면서 말을 할 때 같이 화를 내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라고. 그리고 어디서 듣던 말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젊은 엄마를 다시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이가 그래. 자기 딸이 화가 나서 아빠한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남편한테 하는 말을 그대로 하더래. 아주 깜짝 놀랐대. 아이는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 자, 나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들 해봐요. 아이들은 물을 마시듯 부모의 언어를 매일 마시며 자라는데 내 아이가 어떤 폭력이라는 독극물을 마시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게 평생 씻기지 않는 깊은 상처를 만들 수 있지. 많은 사형수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언어 폭력 속에서 상처받으며 세상에 대한 증오심으로 결국 범죄까지 저지르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실화를 수도 없이 들었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 신창원을 기억하지? 그가 서울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 구치소 보안관은 매일매일 힘들고 괴로운 날을 보내야 했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었거든. 견디다 못한 보안관은 교무과에게 협조 요청을 했어. 제발 신창원이 좀 달래보라고. 당시 교무과에는 김 과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품이 온순하고 신앙이 깊었어. 우람한 체격도 아니고 재치 넘치는 달변가도 아니었지. 자그마한 키에 낮은 음성. 여자인 내가 한 손으로 밀어도 금방 넘어갈 것 같은 만만한 체구였어. 보안과의 요청을 받은 김 과장님은 재판을 받으면서 한창 사고를 치고 있던 신창원을 교무과로 불러들였어. 여러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네 마음은 편하겠니? 나도 너처럼 장성한 아들만 셋을 키우고 있다. 부모는 똑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해줘도 제각각 불만을 갖고 있더라. 너라고 왜 불만이 없겠니? 하지만 교도소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는 커피 한 잔을 마시게 하고 보냈대.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이 더 듣고 싶을까 싶어 평안하게 해주려고 따로 부탁하는 말도 하지 않았대. 몇 달 후 재판이 끝나 신창원은 감호 대상이 돼 청송 감호소로 이송을 가게 되었어. 교도소는 다시 한번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지. 어떻게 저 신출귀몰한 흉악범 신창원을 청송 감호소까지 무사히 데려갈 것인가를 놓고 있는 머리 없는 머리를 다 동원해서 작전을 짜느라 동분서주했다지. 그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신창원을 교무과로 불렀어. 먼 길 가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먹여보내고 싶은 마음에 청송에 가서 잘 살고 나오길 바란다. 그곳까지 무사히 가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아주 짧은 몇 마디를 하고 나니 침묵이 흘렀어. 과장님이 이제 그만 나가보라고 해도 신창원은 일어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더래. 왜? 무슨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신창원은 어렵게 말문을 열더니 앞가슴에서 무언가를 꺼내 과장님 앞에 내놓다라는 거야. 이송할 때 작업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신창원이 내놓은 물건은 못을 갈아서 만든 예리한 송곳 하나와 팬티 고무줄을 꼬아 만든 끈이었대. 이 정도면 맨손으로 날아다니면서 사건을 만든다던 신창원으로선 못할 일이 없었을 거래. 과장님은 너무 놀라서 무어라 대꾸할 말도 생각이 안 났대. 이거 여기 놓고 청송까지 잘 가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과장님은 몇십 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볼 것 못 볼 것 많이도 보며 사신 분이야. 신창원은 그런 분을 깜짝 놀라게 했지. 생각지도 못한 신창원의 모습을 보는 순간 과장님의 마음이 뭉클해지더래. 따지고 보면 과장님이 그렇게 대단한 연설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 누구나 했을 법한 평범한 말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과장님은 돌아서 나가는 신창원의 등을 한 번쯤 쓰다듬어 주셨을 거야. 그분은 항상 그랬으니까. 가슴을 울리는 말은 화려하고 힘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말이 아니야.
말주변이 없어 표현이 미숙해도 그 속에 정을 담고 있으면 상대가 움직이지.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창원. 그 강한 사내가 무엇 때문에 여리고 순한 김 과장님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일까? 그 답을 모르는 이는 없을 거야. 김춘수 시인은 그대가 나를 꽃이라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될 수 있었다고 했지. 언어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도 5분만 말을 섞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묻어나와. 언어는 또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잘못 쓰면 평생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폭력이 되지만 잘 쓰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 목숨 같은 내 자식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욕 한마디도 쉽게 내뱉을 수가 없어.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더 바랄 게 있을까?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돈부자라고 하지. 친구가 많은 사람을 친구 부자라고 하고, 돈이 많아도 통장에만 넣어놓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친구가 많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 돈이 돈의 역할을 잘 해줄 때 진짜 돈이 좋은 것이지. 친구도 마찬가지야.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가 진짜 친구야. 미국 청도교 시절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젊은이에게 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어. 집행관이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느냐고 물었어. 사형수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한 번만 뵙고 인사를 드리고 오면 안 되느냐고 간청했어. 집행관들도 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었지. 행여 도망가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겠어. 그때 사형수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 와 있던 고향 친구가 사형대 앞으로 나왔어. 이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제가 사형대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집행관들이 놀라서 물었어. 친구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자네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럴 수 있나? 친구는 조금도 불안한 기색 없이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어. 그래서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사형대를 대신 지키게 되었지. 친구가 돌아오기로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었어. 하지만 어머니를 보러 간 친구는 오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에게 야유를 보냈지. 바보 같은 놈. 형 집행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아 집행관이 불쌍한 눈빛으로 그에게 말했어. 이젠 네가 친구 대신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남은 말은 없느냐? 그는 태연하게 말했어. 내 친구는 분명 올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늦는 것뿐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친구가 도착하면 꼭 이 말을 전해주십시오. 친구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갔다고 말입니다. 드라마처럼 형 집행을 바로 눈앞에 두고 친구가 나타났어. 옷은 찢어지고 신발도 벗겨진 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귀여우다시피 도착했어. 사형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지. 어머니를 뵙고 돌아오는 길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와서 다리가 떠내려 가버렸다는 거야. 할 수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쳐 오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대. 나 대신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친구가 당신에게는 있는가? 나를 대신해 사형대를 지켜줄 만큼은 아니어도 답답할 때 소통이 되고 만나기만 해도 힘이 되는 친구가 당신에게는 있는가? 좋은 친구는 우선 믿음이 가야 해. 15년 전 나는 시골 군청에서 3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 지자체가 처음 실시되는 해였는데 오랜 세월 동안 서울구치소 교화위원으로 함께 일한 분이 자기 고향 군수로 당선되면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했어.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 그때 사건이 하나 터졌어. 친구 딸이 자동차를 살 때 내가 보증을 서준 적이 있는데 할부금을 내지 않았으니 서울집을 압류한다는 고지서가 날라왔어. 나는 무슨 법규든 절대로 위반을 못해. 어쩌다 자동차에 주차 위반 딱지만 붙어 있어도 30분 내에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내야 마음이 놓이는 새가슴이야. 그런 사람이 압류 통지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 차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깟 보증 하나 못 써줄까 싶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졸지에 차값 전액을 나보고 내라니 황당하지. 시골에서 그 큰 돈을 당장 어찌 구한단 말인가. 인구 8만 5천인 조그마한 군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약국을 운영하는 어릴 적 친구가 하나 있기는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소식 하나 없다가 근 50년 만에 불쑥 나타나 돈 좀 꺼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걱정이 쌓이고 쌓여 마음에 병이 되었어.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었지. 그러다 결국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 친구를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했어. 당당한 양순자도 돈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었던 거지.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가 말로만 듣던 백지수표 한 장을 내놓았어. 순자야, 너 필요한 대로 다 써. 나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발등에 불은 끄고 봐야 하니 필요한 액수를 써 넣었어. 이제 와서 하는 고백이지만 나 너한테 빚이 있어. 초등학교 때 네 도시락을 단골로 훔쳐먹은 애가 바로 나야. 오랜 세월 그 빚을 안고 살았는데 이제야 갚을 날이 온 것 같다. 나이 40에 얻은 늦둥이 딸을 위해 우리 집에서는 멸치에 계란까지 넣어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셨어. 그 도시락을 맛있게 훔쳐먹었다고 50년도 더 지나 백지수표로 벼랑 끝에서 나를 구해준 친구. 이런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야. 그런데 특별히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도 못했어. 오늘 세상을 향해서 한번 소리쳐 볼란다. 친구야, 너 참 괜찮은 놈이다. 너희 약국 잘 돼서 부자 되어라. 정상에 오르려고 안달복달하지 마라.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나면 행복해질까? 빌딩 몇 채를 가지면, 화려한 직업을 가지면 행복해질까? 내가 목표로 한 산을 정복하고 나면 산 정상에 행복의 보따리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어느 의사가 쓴 수필 한 토막이 오래오래 내 기억에 남아있어. 그 의사는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성공한 의사가 되었대. 너무나 가난해서 얼마 되지 않는 월세도 겨우겨우 내면서 생활했다고 해.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을 때 전세에서 판자촌에 방 2칸짜리 집을 장만했을 때 그리고 대문 앞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문패를 걸게 되었을 때 참으로 행복했대. 집을 옮길 때마다 방 하나가 더 생기는데 그 행복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지. 세월이 흘러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를 갔대. 줄지어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흐르는 강물에 비치는데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아름답더래. 그 광경을 보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왜 지금 행복하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의사로서 크게 성공했고 더 이상 큰 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는데 말이야. 그 의사에게는 이제 앞으로 더 달려갈 목적이 없어진 거야. 나는 그만 살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궁리를 많이 했어. 어느 누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 고민만 하는 철학자들도 행복에 관심이 많았더라고. 고등학교 때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 배운 거 생각나? 쾌락주의 철학 어쩌고 하면서 외운 이름 있잖아. 그 양반도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실험을 했더라고. 그 양반 결론인즉 들어가 누울 집이 있고 새끼가 해결되면 돈이 더 많다고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더군.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뭐냐?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우정, 사랑, 나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야. 죽을 때나 돼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잖아. 호스피스는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해.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더라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왜 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유명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까? 이러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대. 내가 왜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갖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 내가 왜 좀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누구보다 유명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야. 행복은 결과가 아니야.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 묻어있는 조그만 열기지. 22년간 한결같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항상 자기 남편은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말해. 벌써 22년이 흘렀는데도 그 남편은 예전 그대로야. 이제 80을 향해 가는데도 여전히 자기 남편은 꼭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친구 얼굴은 어둡거나 우울하지 않아. 잘 웃고 멋쟁이지. 긍정적인 말이라 그런지 22년을 같은 말을 들어도 그 소리가 밉지 않더라고. 그 친구는 남편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무덤까지도 갖고 갈 것 같아. 그 모습이 아주 행복해 보였어. 나는 친구와 헤어지면서 속으로 말했지. 친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남편이 잘 돼서
네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된다고 믿으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행복한 것이다. 정상은 안 쳐다보고 희망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친구가 참 보기 좋았어. 행복은 바로 그런 것 같아. 남보다 조금 앞섰다고 뽐내지 마라. 누가 봐도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표현해도 무색하지 않은 노부부가 있었어. 내가 그분들을 알고 지낸 지가 36년이나 되었지. 남편은 평생 법무부에서 공직자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분이야. 법무부에서 추천한 모범 가족으로 뽑힌 적도 있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살면서 남에게 베푸는 것도 잊지 않고 살아가셨어. 만나면 항상 평안하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 그분들을 알고 지내는 것이 내 복이라고 생각했지. 노부부에게는 아들만 셋이 있는데 모두들 명문대학을 졸업했어. 한 아들은 강남대로에 있는 큰 병원의 원장이야. 다른 두 아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지. 그런데 2년 전에 그 댁에 병고가 생겼어. 저녁 6시쯤 부인이 약을 사온다며 약국에 갔는데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질 않았대. 남편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들이 병원 문을 닫고 10시쯤 아버지 집을 방문했대. 그때까지 부인은 돌아오지 않았어. 가족들은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고 밤새 뜬 눈으로 세웠대. 새벽 5시쯤 경찰관이 부인을 모시고 왔는데 이런 낭패가 어디 있을까? 사모님이 식구들을 아무도 못 알아보았대. 병명은 급성 치매. 그때부터 이 가족에게 쓰나미처럼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어. 가족 회의를 열어 어머니는 병원에서 모시기로 했대. 남편은 정신없이 2달을 보내다 보니 정작 지병인 당뇨 관리를 할 형편이 못 되었지. 결국은 상태가 나빠져 남편도 당뇨 전문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보니 이미 치매에 걸린 부인보다 병이 더 깊었어. 얼마 후 2발을 절단하고 심장 수술까지 하셨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전복죽을 쑤어 병원으로 갔어. 장로님은 조용히 울고만 계셨어. 그리고 4일 후 휴대전화에 문자가 도착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또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어.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멀쩡하던 가족이 2년 사이에 모래성 무너지듯 지상에서 사라져버렸어. 허망하고 또 허망했지. 그러고 보면 지금 아들, 딸들 사랑받고 잘 살고 있다고 뽐낼 일이 아니야. 반대로 외롭고 힘들다고 절망할 일도 아니야. 우리 인간의 계산법은 언제나 불확실해. 세상살이는 계산대로 사라지지 않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고? 지구에서 사는 65억 명이 전부 다르듯이 365일 어느 하루도 같은 날은 없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지. 그러니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고통과 아픔도 영원하지 않고 행복과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아. 지금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병든 육체가 아니라 절망이야.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